자료도 굉장히 양이 많고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 최근에 연수원을 수료하신 변호사님들의 취업 경험담과 업무 경험담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 경험담을 보시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역에 가서라도 신입 직원으로서 이 업무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김향훈 변호사님께서 취업 및 면접 노하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변호사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주식회사 선경, 보람은행 등에서 근무하시다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 법무법인 율전 등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셨고 2011년에 법무법인 센트로를 설립해서 대표 변호사로 계시고 특히 건설과 재건축 등의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의 저서로는 변호사 사용법, 청년 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 변호사로,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등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향훈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48기, 49기시죠? 근데 주로 48기가 오셨나요? 49기는 별로 없어요. 뭐 많이 오시지는 않았네요. 요즘 사법연수원생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그냥 서초동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아주 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저는 뭐 법원 검찰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한 7년 정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변호사로서 약 7년 정도는 개업 변호사로서 막바로 저는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변호사로 한 7년 있다가 8년째부터 이제 고용 변호사를 채용을 하고 지금은 이제 15년 차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 총 10명의 지금 소형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차 때 고용 변호사를 채용할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을 하고 나니까 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좀 뻘쭘한데 이걸 좀 해야 되겠네. 예, 바꿔야 되겠네. 한 7년 차 되니까 도저히 이 짓을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 나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고시 공부할 때하고 다를 게 뭔가. 똑같더라고요. 이거 내 사무실이 고시원 방이야 그냥. 똑같아요. 맨날 하는 짓이 법전 보고 조문 찾고 판례 찾고 공부할 때가 똑같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고용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을 채용하려니까 동계산이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최소한 500만 원을 주면 1년에 6천만 원이고 세금도 포함하고 뭐뭐 하면 한 1억이 들잖아. 그걸 내가 좀만 고생하면 그게 내 돈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계산을 맨날 그 계산을 하다가 변호사 생활 2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50대에서도 계속 혼자 그 짓이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취업이 목적인데 막바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먼 미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취업은요 다 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과 동시에 취업률 30% 이렇게 이제 각종 방송에서는 기자들은 와 잘됐다는 식으로 떠들겠죠.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무조건 취업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장래 계획을 짜야지 지금 당장 취업 이런 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됩니다.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나 나이가 30인데 아직 결혼 못해서 이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7년차 때 고용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게 참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15년 차, 20년 차 됐는데 혼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모든 걸 자기가 꾸리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약간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은 셀러리맨이 일단은 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셀러리맨도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뭔가 투자를 해야 산출이 나오지 투자도 하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5년 차, 6년 차 됐을 때는 꼭 반드시 후배를 뽑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2년 차에 고용 변호사를 뽑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욕하죠. 뭐 아는 것도 없고 누가 네 밑에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다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변호사는 꼭 자기가 서면을 써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유능한 변호사는 누구죠? 사건을 따오면 돼요. 따오는 사람이 가장 유능합니다. 여러분들 연수원에서 배웠을 때는 일 처리를 잘하고 판결문 공소장을 잘 쓰는 사람이 유능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완전히 틀리죠. 사건을 따오는 사람입니다. 따오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완벽하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재판연구원이나 검찰로 가실 분들은 다 잘 배우셨죠. 하지만 변호사의 세계는요, 그냥 비즈니스맨의 세계입니다. 완벽하게 비즈니스맨 세계이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뭐 건물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아니 선배님 제발 좀 한 명 뽑으세요. 뭡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이 다 되셔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자라나는 후배들도 좀 뽑고 키우고 본인도 좀 편하고 그러면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건이 있어야 사람을 뽑지 돈을 벌어야 사람을 뽑지.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을 뽑으면 돈이 벌립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을 뽑아 놓으면 사건이 생겨요. 인과관계를 여러분 완전히 뒤집으세요. 지금 법률에 여러분은 논리의 세계, 법률의 세계에서 살아오셨는데 그거는 A는 B, B는 C 탁탁탁탁 넘어갑니다. 3단 논법으로. 근데 현실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건이 있어야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아놓으면 사건이 생깁니다. 왜죠? 변호사가 혼자 영업하고 글 쓰고 재판 나가고 하면요. 안 돼요, 일이. 그래서 고용변호사를 뽑아놓고 일을 맡겨. 그리고 자기는 사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고 일 처리 뭐 유기적으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바꾸세요. 자, 사람을 뽑으면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오늘 강의 요거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셀러리맨으로 시작을 할 텐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생각하죠? 월급도 조금 주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반대예요. 열심히 하면 월급이 올라가요. 자기 월급은 자기가 올리는 거죠. 사장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네가 열심히 하면 올려줄게. 직원은요? 월급 많이 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 서로 팽팽히 이렇게 대립을 하다 그러다 이렇게 벌어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월급을 자기가 올려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근데 월급을 안 올려주는 사장이 있어요. 종종. 그게 문제죠. 한 6개월 열심히 일하는데 올려줄 기미가 없어. 그때는요. 말하세요. 올려달라고 하세요. 건방지게 좀 굴어야 됩니다. 변호사는. 좀 건방져야 돼요. 변호사는. 여러분 연수원 교수님 나가셔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인데 건방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배운 거 다 까먹으세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법원 검찰 가실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고 그냥 변호사 되실 분들은 다 까먹으세요. 차라리 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논리의 세계, 법리의 세계였는데 영업 현장의 혼돈과 복잡한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연수원에서 공부 못한 사람이 더 영업 잘한다는 거? 그건 진리예요, 진리.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고 있고 부동산 중개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말 하냐면요.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사람이 부동산 영업 제일 잘한다고. 왜냐? 부동산 공인중개사 90몇 점으로 합격한 사람들은요. 무슨 거래할 때마다 이거 뭐 위반인데 무슨 공법 뭐 위반인데 이런 생각이 난대. 근데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사람은 이게 무슨 법 위반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사건 터지면 돈으로 떼우면 되겠지. 떼고 그냥 뭐 그때 변호사 사용하면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큰 치명타, 뭐 몇 억짜리, 큰 10억짜리 이거 사건만 안 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궁금하면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 연수원에서도 뭐 낙제하고 이런 분들이죠. 엄청 돈 잘 법니다. 왜냐?
사회에서는요, 본능대로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저희 변호사들 변수다라는 모임이 있어요. 변호사들의 사적 단체인 변수다라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모여서 각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각자 개별적인 영업 노하우를 하나씩 깝시다. 다 안 알려주잖아요. 자기만의 비법은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서로 다 까기. 근데 정말 영양가 없는 거 까는 사람은 싸다고 한 대씩 맞기. 근데 농담으로 이렇게 해서 다 모였어요. 모여서 각자의 노하우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법원 전관 출신인데 이제 갓 개업하신 분도 있고 1, 2년 차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 각자 다양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 참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는데 참 쟤는 저런 식으로 벌어먹고 사는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나이 대충 뭐 한 30은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자기 스타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사세요. 생겨 먹은 대로 사시고 본능대로 사시고. 자, 투자 마인드를 항상 가지십시오. 투자 마인드는 내가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주고 그러면 리턴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르는 거예요. 그 사람.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밤새워 일하고 뭐 야근 하세요. 하고 월급 더 달라고 하세요. 그 사건도요. 적극적으로 땡기세요. 그 고용 변호사들의 마인드는 뭔지 아세요? 새로운 신규 사건이 오잖아요. 신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센티브가 없어. 그러니까 신규 사건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오면 올수록 내가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손님 오면 상담하다가 대충 보내버리죠. 가끔 보수 중에서 새로운 신규 사건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보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먹어. 의뢰인한테 다 연락하고 뭐 남자들 같으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막 달래가지고 사건 500만 원짜리 사건을 700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어. 그래서 입금을 시켰어. 근데 보수가 돈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처리하는데 짜증이 나.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사건도 신규로 받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거 자기 손해입니다. 그거 할 때 손님을 어떻게 끌어다니는지 자기가 공부를 했어야죠. 공부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놓치죠. 자꾸 그걸 해봐야죠.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스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6개월, 7개월 해서 새로운 신규 사건을 몇 개 끌어당겼는데 보스가 돈을 주지 않아요? 또 올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건방지다. 나가라. 그럼 나가면 돼요. 그런 거 챙겨주고 돈 잘해주는 그런 보스를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성장했잖아요. 이미 나는 손님들 끌어당기고 어떻게 하면 입금을 시키는지 성공보수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잖아요. 나는 그만한 인재가 된 거고 다른 데 갈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거죠. 그게 나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자꾸 쫀쫀하게 동기에서 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뭐하러 내가 그거예요? 보수 좋은 일 뭐하러 시켜? 사장 좋은 일만? 내 일만 늘어나는데? 그리고 나 야근 안 해. 야근 수당도 안 주는데? 그럼 계속 후퇴합니다. 계속 후퇴. 그냥 야근을 해버리세요. 뭐 능력이 닿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능력하고 수당을 달라고 하든가 인센티브 좀 달라고 하든가 들이대세요. 저도 제 밑에 변호사들이 뭐 남들은 어떻고 얘기를 하면요. 그 상당히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자, 투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드린 자료를 좀 보시죠. 이걸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에 제 앞쪽 자료가 있고 한 중반 이후에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이런 PPT 자료 있죠. PPT 자료 그 다음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불이 켜졌죠? 제가 켰나? 제가 켰나요? 이건 아닌데. 페이지 다운. 이 불을 좀 어떻게 껐으면 좋겠는데. 예. 요 다음에 신입 변호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일단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취업을 했다고 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잘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싫다고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일단 하고 보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돼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입 변호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해서 제가 33기 김향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보고 시에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라. 결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덕목이 있는지를 면접 보는 사람들은 이걸 판단합니다. 이 말이 중언부언 중구난방이 되면 안 돼요. 기승전결로 하지 마시고,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쭉 일어나서 나중에 결말을 맺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두갈식으로 해버리세요. 두갈식으로. 바로 결론을 얘기하세요.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법원에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걸 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제출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계속 그게 궁금해요. 제출했습니다. 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판결문은 어떻게 내죠? 주문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유 나오죠. 소장 뭡니까? 청구 취지 먼저 나오죠. 원하는 게 뭐야? 청구 취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하세요. 한국말은 무조건 이유를 설명하고 나중에 결론을 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한국말은. 주변 설명하고 반드시 결론을 얘기하세요. 그 결론이 굉장히 나쁜, 굉장히 미안하고 잘못된 것 같고 자기 책임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결론도 빨리 말해버리세요. 이 모든 사장은요. 성격이 다 급합니다. 모든 단체의 사장과 보스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대체로의 특징이 성격이 급해요. 왜냐하면 그 급한 성격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관장할 게 많아요. 자기 밑에 직원이 있고 10몇 명이 있어요. 그걸 다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말하고 싶어 하고요. 판단이 빨라요. 모든 사장들은. 이렇게 보고하면 즉시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즉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하 직원도 결론을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입 변호사로서의 덕목을 얘기하고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변호사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냈는데 면접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일 겁니다. 아니 뭘 선을 봐야지 뭐 이게 나가서 뭘 하지 선 자리가 들어오지도 않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죠? 그냥 찾아가세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몇 명 되더라고요. 돌연방문이라고 있어요. 보험업계에 돌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은요. 느닷없이 어디 약국에 들어가서 바카스 하나 주세요. 바카스 먹다가 아저씨 사장님 보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돌연방문인데 그게 이제 그 다들 시키는데 저한테 느닷없이 띡하니 이메일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느닷없이 저희 사무실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너무 기가 막혀서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깍두기 죄송합니다. 너무 느닷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만 변호사님의 명성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지나가다가 왔는데 하면서 이력서를 놓고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달 동안 채용을 해서 있었고 그랬더니 수습이니까 비용 저는 수습 때 한 200 정도 드리거든요. 저기 로스쿨 출신들. 그랬더니 뭐 나중에 일이 너무 많고 어쩌고 그러다 이제 뭐 그만두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눈에 띄니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예전에 로스쿨 출신인데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스펙이 넘쳐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펙이냐면 뭐 왜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서초동 구멍가게 변호사인데 이런 거 필요 없어. 오히려 이런 사람들 헛바람 들어가지고 여기 안 와. 그래서 제가 다 쳐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왜 제가 면접도 못 보게 됐는지 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죠. 당신은 스펙이 너무 넘쳐. 영어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저는 그런 허황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깍듯하게 여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와봐라. 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4년을 근무하고 지금 잠깐 어디 나갔어요. 놀러 갔어요. 남미로 놀러 갔어요. 4년 다니니까 이제 피곤한데 좀 쉬고 싶대.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똑똑 두드린 거예요. 또 두드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눈에 띄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 이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면접 볼 기회가 없는데 도대체 남자를 만나야 뭐 연애를 하거나 말거나 하지. 도대체 만날 기회가 없다는 그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방금 그 김영재 교수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면접 볼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두드리고 지원서 내고 어떤 분은요 면접 볼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런 노하우를 터득했더라고요. 제가 대한변협 사이트에 올리니까 바로 10분 만에 뭐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옵니까? 그랬더니 면접 볼 기회가요 빨리 보내면 눈에 띄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한변협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하루에 70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10장 들으면 재밌네? 지원하네?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한 20, 30장 들으면 이제 안 봐요. 지긋지긋해. 이제 빨리 내리라고. 대한민국 사이트에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왜 내렸냐고. 자기 지원할 건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올리자마자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딱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눈에 띄게 해서 악을 쓰고 이렇게 아무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면접 기회는요 아무튼 눈에 튀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할 때는 결론 먼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박 변호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건 대표님이 결정하셔야죠. 뭐든지 대표님이 결정하래. 그러면 왜 왔어 변호사가? 자기는 시키는 일만 하겠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 돼요. 8년은 다 알아요. 8년은 이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자꾸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별 황당한 소수설, 극소수설을 창안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시한 일을 메모해두고 잊지 않는 사람. 꼭 메모를 해두고 잊지 않고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사람. 일의 우선순위는 항상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47기 수료한 분이 저희 회사에 한 분 있는데 대표님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약정서를 보라. 약정서에 답이 있다. 성공보수가 많은 거. 성공보수 많은 거. 그걸로 해야 됩니다. 성공보수가 적더라도 우리 회사에 중요한 이벤트,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사건. 그런 건 해야 되고. 고정, 장기 고객. 이런 분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치는 않더라도 당장 불변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이런 사건들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답변도 빨리 해야 됩니다. 미안한 거, 죄송스러운 거 빨리 답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를 남발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찾고 있나요? 대명사를 남발하지 말라. 변호사는요, 대화할 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 이 사건, 저쪽,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이 300개가 들어있어요. 그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인데. 자기는 알아. 저쪽에서요, 저쪽이 어느 쪽이야. 상대방이야? 판사야?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보조 참가인들면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누구가 정확히 하고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장이라면 나를 뽑을까? 이런 생각 하세요. 항상 입장 바꿔놓고. 최악의 면접 사례. 자, 이건 넘어가고요. 휴대전화로 위치 물어보기. 어떤 사람은 면접 장소에 와가지고 저한테 핸드폰 전화해줘. 거기 위치가 어디죠? 몇 번 출구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뽑겠어요? 그걸로 끝. 이메일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메일로 원서를 접수하는데 보면은 화성인 이렇게 돼 있어요. 보내는 사람. 이쁜이 이렇게 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즉시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자기 이름 딱 쓰세요. 이메일로. 그리고 이메일로 보냈을 때 친구한테 보내보고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이 첨부 파일이 잘 올라가는구나. 첨부 파일의 파일 제목이 깨지는구나. 이 상대방 입장에서 다 보셔야 돼요. 첨부 파일이 뭔가 깨져가지고 들어가면 짜증나요. 첨부 파일 제목이요? 이력서야. 다 이력서거든요. 여러분이 고용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력서 이게 다운로드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 할 때마다 이게 누구 이력서지 클릭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 어디 48기 누구 이름 어디 학교 나온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력서에 자기 이름 쓰세요. 다 이름 써. 이 사람. 그리고 이력서 그 파일명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 한 방에 다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성적 증명서 한 방에 다 밀어넣으세요. 파일 하나 클릭하면 다 나오게끔. 클릭도 그것도 짜증나요. 이래요. 채용자 거기 폴더에는 30개, 40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이렇게 3개가 널려 있는데 자기 이름이 안 써 있어. 그럼 다 클릭해야 돼요? 클릭 안 해버려요. 그거 날려버립니다. 끝. 이게 너무 간단한 팁인데 이런 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파일에 자기 이름 쓰고
이력서 자기소개 한 방에 다 밀어넣고요. 그리고 파일에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센터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 자기가 폴더에 지평에 한 거, 김현장이 한 거, 센터로에 한 거, 뭐 이렇게 자기 입장이잖아요. 법무법인에 뭐 김향훈 법무법인 지평 써 있으면 아 이놈이 지평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구나. 바람 피고 있네 이놈.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막 쑤셔 넣는구나. 살짝씩 바꿔가지고. 물론 다 알죠. 그렇게 하는 거 다 압니다만 그거 꼭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로펌 이름을 쓰지 마세요. 자기 이름만 쓰세요. 로펌 이름 쓰면 아 이놈이 여기저기 하고 있군 알게 되니까. 그런 너무 간단한 건데 자기소개서의 양식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자가 막 병역관계 이렇게 여자 이력서인데 병역관계 난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다운 받아가지고 채워 넣었다는 거죠? 병역관계 칸 지우세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채용자들은 선수거든요. 참 성의 없구나. 그냥 병역관계 칸 지우고 뭔가라도 써요 그냥 거기다가. 아무튼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게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딱 첫눈에 딱 보면 아 이 사람 좀 깔끔한 사람이구나 어떤 성격이 느낌이 오잖아요. 딱 보는 순간 약간의 선이라도 그리고 약간의 은은한 파란색 바탕 선이 색깔이라도 넣은 사람은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병역관계 시력 좌우 시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그런 시력 같은 거 다 극한 지우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그거 다 지우고, 변호사는 다 안경 쓴 거 알아요. 눈 나쁜 거 다 아니까. 다 지우고, 그거에다가 차라리 관심 분야, 지적재산권, 건설, 이런 거나 쓰세요. 예, 이 채용자들이 자기소개서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그냥 이력서에 그냥 관심 분야, 건설, 재건축, 뭐, 이혼 가사, 이거라도 쓰세요. 그럼, 아, 이 사람 여기 관심 있구나, 오케이. 그냥 거기서 한 방에 그냥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요, 밑줄 긋고, 괄호하고, 글자 크기 키우고, 큰 제목, 소제목 딱딱딱딱딱 정리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어떤 순서로 넘기는지 아세요? 쭉, 클릭 쭉 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3초면 끝납니다, 3초. 그 3초 만에,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 참 알고 보면 진국인데,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알게 되면 진국인지 알지만, 왜 알아봐야 돼? 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일단 딱 보고 알아보고, 아,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데? 뭔가 좀 깔끔한데? 뭔가 좀 튀는데? 약간 이상한 소리가 써 있어.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거죠. 단 1초, 2초 만에 끝납니다. 이력서 딱 보고, 짠. 일단 파일 제목만 보면 알아요. 파일 제목만 보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제중 딱 뭐 어디 로스쿨 누구 딱 써 있어요. 아, 그냥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어디 로스쿨 몇 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막 이런 얘 끝. 그런지 몰랐죠? 파일명만 보고도 안다는 거. 근데 고수들은 알아요. 딱 보면은 아하 얘는. 그리고 아무튼 자기소개 밑줄 긋기 이렇게 다 하고, 아무튼 강조하는 방법은 밑줄, 볼드체, 한자 들어가기, 약간의 색깔 표시 이렇게 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별도의 소제목으로 올려야 되겠죠? 소제목으로 올려야 그게 눈에 띄죠.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말인데 문장 속에 파묻혀 있어. 안 보여. 일단 한자로 괄호라도 하면 한자로 눈에 딱 띄는데 그것도 안 보여. 거기 써놨잖아요. 안 보이는데? 밑줄 그어야 돼요. 아니면 제목에 넣고 따옴표 치고 소제목 넣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한 2번 반복하고,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게끔 그 단어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정돈하세요. 요새는 무조건 저는 일부러 카톡 한번 해봅니다. 카톡 연결시켜요. 전화번호 핸드폰에서 딱 연결시켜서 딱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 다 나와요. 딱 나와서 그리고 좀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이나 여행 사진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요. 다 뜨는데 특히 여자분들은요, 그냥 밋밋한 풍경 사진 하나 뚝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진이 그걸로 끝. 참 밋밋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딱 감이 와요. 근데 거의 맞아요.
그걸로도 확인한다는 거 모르셨죠?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그냥 입력을 해요. 그냥 보면 얘는 탈락. 아니, 그러니까 한 70명 중에 대여섯 명 뽑아요. 그 대여섯 명 카톡 프로필 사진 딱딱 보고 다 검색해봐요. 그러면 딱 답 나와요. 그렇게 하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면접 후반부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면접관이 막 웃기고 하는데 웃지 않고 그냥 분명 웃긴데 안 웃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웃어줘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하는 농담을 웃어주는 사람. 뭐 농담 하나 떴는데 막 웃고 막 그래. 그게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난처한 질문 있잖아요. 좀 민망한 질문을 해서 근데 아무 말 대답을 안 해. 예를 들어 제일 민망한 질문이 이겁니다. 전 직장에서 왜 나왔어요? 이거.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세 달 있다가 왔어. 그럼 이 사람이 뜨내기 아니야? 거기서 싸웠나? 잘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궁금하고 미안한 질문이죠. 사실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전 직장이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 안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뻘쭘하죠. 답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거기가 좀 매출이 좀 적어서 그랬습니다. 매출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 끝. 뭐 더 말씀드리면 그분한테 좀 누가 될 것 같지만 매출이 좀 적어서 저도 민망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 하면 예.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제일 궁금하거든요. 너 그 사람이랑 왜 헤어졌어?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의 대답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사무실을 지원하게 됐는가라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사무실이라든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다 보고 다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 몇 가지 전문 분야나 이런 걸 찾아서 지원을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막 넣지 마세요. 그거 좀 머리 아프고 근데 꼭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왠지 그 사무실은 땡겨. 왠지 난 네가 땡겨. 그럼 거기 지원을 하세요. 그런 데는. 초조함을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연습도 하세요. 요새는 뭐 면접 연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여지윤 변호사라는 연수원 45기 변호사가 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영향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님이세요. 이거 공개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분들한테 동의를 구한 거예요. 회사 내에서 회의 관련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 집중력을 잃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저희 회사는 회의 길게 안 합니다. 제가 가장 증오하는 게 회의입니다. 5분 10분 내에 끝내버립니다. 바쁜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요. 합니다. 재판 관련 가끔 바쁠 때는 법원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면 수원 본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양으로 왔다리 하다가 중간에 땡치는 경우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거. 저는 안양시청 전에 자문 변호사인데 안양시청 사건이지 하고 안양에 갔어요. 그래서 수원이야. 수원 가고 왔다 갔다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서면이나 의견서 작성 업무 관련해 가지고 2괄식 작성이 기본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 괄호는 제가 쓴 겁니다. 사실 양괄식이 제일 좋습니다. 결론 얘기하고 이유 쓰고 그 다음에 또 결론 얘기하고 양괄식이 가장 좋아요. 사건 해결의 기본은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다. 어떤 사건이 복잡할 때는요. 역사적 사실을 2017년 몇 월에 뭐 했고 18년 뭐 했고 누가 계약서 작성하고 누가 해지 통보를 보내고 시간을 나열해 보세요. 시간을 나열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전후관계 다 해결되고 일주일 전에 서면 제출이 원칙이고 완벽한 서면이 아니더라도 대략 70% 완성이 되면 납품하는 것이 좋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 제일 사장의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늦게 납품하는 거.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기간 맞춰야 됩니다. 왜냐? 서면은 계속 또 내면 되잖아요. 소장을 작성하는데 거의 변론 종결할 자세로 소장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열받아요. 소장은요. 이것만 있으면 돼. 청구 취지하고 관할하고 피고만 특정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건 나중에 써도 돼요. 2장짜리 소장만 내도 돼요. 그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소장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놓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메일 수발신
이메일이 오고 가면요, 항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수제 답 한 줄이라도 보내세요. 어떤 사람들 카톡 제일 짜증나는 게, 짜증난다는 말 많이 하네. 카톡을 보내면요, 딱 보면 오케이, 알았다, 그럼 네, 알았습니다, 이 말이라도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가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읽음을 누른 건지 제일 이게 답답하거든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오케이, 이런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메일 확인할 때는 첨부 파일 빼먹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3페이지 의뢰인과의 관계. 저기 아래쪽 보시면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무한정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님. 이거 맞습니다. 연수원 교수님들 뭐 경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수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변호사는요, 교수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는요, 본인들을 매우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죠? 그 절대 좋은 변호사 아니에요. 고용 변호사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는요, 월급 많이 주는 사람. 사장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는요, 사건 일처리 빨리빨리 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보수밖에 이겨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원 교수님들 말하는 좋은 변호사는 완전히 다르다. 교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판사 보기에 좋았다라는 얘기고, 판사 보기에 좋은 변호사는 판결문 쓰기 쉽게 서면을 쓰는 사람이죠. 짤막하게 딱 해서 딱딱 집어넣으면 되겠고, 결코 그런 사람은 보스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와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이겨내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인드를 바꾸세요. 무한정 들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경청? 웃기지 마. 백골이 집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상태가 돼요. 이분들, 의뢰인분들 말씀하시는 게 2시간 들으면요, 단 5분에 정리할 것을 2시간 얘기하십니다. 2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압축시키고, 물론 영양가 있는 말은 분명 있긴 있어요. 근데 모래사장에서 금가루 하나 줍는 정도예요. 모래사장 2시간 헤매면 이만큼 주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줍더라도 차라리 2시간 안 듣는 게 나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뢰인을 쥐어짜내서, 잠깐만, 조용히 해, shut up.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라고 해서 뽑아내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제 밑에 변호사들이 의뢰인하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해. 뭐 했냐고 그러면, 의뢰인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왜 1시간 반을 해? 단 5분 하면 될 텐데. 그래도 당신은 지금 나의 소중한 시간을 1시간 반을 뺏어 먹은 거야. 그 1시간 반 동안 다른 서면 써서 냈어야지. 낭비하는 거잖아요. 월급 받고 낭비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데 일을 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합니다. 윗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써야지. 그래 놓고 고생했다고 뭐 야근하고 또 야근 수당 달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의뢰인 말 듣지 말라고. 의뢰인 말은요, 필요할 때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안 들어주면요, 그분들이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문자나 카톡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압축 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법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압축 진술이잖아요. 쫙 축약시켜서 엑기스 들어가는 거. 의뢰인들도 하다 보면 압축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손이 아파서라도. 문자로 옵니다. 전화요, 잘 안 받아도 돼요. 전화는요, 한 2-3번 만에 한 번만 받으세요. 정말 중요하게 싶을 때. 전화 안 받아요. 법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의뢰인한테 온 전화. 한 번 오면 30분, 40분. 막. 근데 딱 듣고 나면 딱 남는 건 두 줄이야, 2줄. 문자로 보내라고 하세요. 문자로 딱딱. 물론 사건 수임할 때는 예,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부터 입 싹 씻고. 저 사람이 막판에 또 잘해주고 사건만 이겨주면 되잖아요. 일만. 때로는 의뢰인 말 너무 잘 들어주는 게 사건 해결에 방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뢰인 본인입니다. 왜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환자가 당뇨병에 걸려서 갔어요. 의사가 처방을 하죠. 당뇨병에서 나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뭐 먹지 말고. 근데 맨 그것도 먹고 있어. 그 환자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거고, 그걸 고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의뢰인은요, 본인의 생활 습관과 마인드 때문에 사고가 난 사람이에요. 그거 잘 못 고치거든요. 계속 그 짓을 해요, 또. 가장 사건 해결을 방해하고 변호사의 시간을 뺏어서 자기의 서면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의뢰인 본인이에요. 의뢰인 본인은요, 종종 전화해서 변호사님 됐나요? 빨리 준비 서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빨리 이메일 보내주세요. 요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의뢰인이 됐다면 그렇게 하세요. 변호사님, 다음이 기일인데 10일 전까지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저한테 초안 주세요. 요런 거 재촉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따다닥 해서 보내,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이렇게 해야지 전화해서 붙잡고 이렇쿵 저렇쿵 최악의 의뢰인입니다. 그런 거를 적당히 끊어가면서 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장의 시간을 절약해 주셔야 됩니다. 파트너 변호사의 관계 보시죠. 나쁜 보스일수록 나를 성장시킨다. 맞습니다. 진상 고객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진상 처리를 한 네다섯 번 하다 보면요. 내 내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100% 해로운 진상만은 없어요. 정말. 근데 이제 최악의 진상은 그냥 끌어내야 되는데 진상 중에서 일리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과민 반응해서 그렇지. 근데 맨날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더러워서 짜증나서 내가 해줘버린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줘 하고 그 사람이 지적하는 매우 작은 것을 그래 내가 치사해서 내가 해준다. 해주다 보면은 내 내공이 올라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거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딱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못 해주는데 여기는 되네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진상 고객이 나를 성장시킨다. 나쁜 보스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이제 갈아치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좋습니다. 초반에 많이 배워두는 게 좋고 후임 어쏘와의 관계 자신이 알게 된 정보 등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는 게 좋아요. 보통 보면 자기가 알게 된 좋은 노하우 있죠? 안 알려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알려줘 버리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인기가 많죠. 근데 알려줘 버리면 나는 갑자기 붕 뜨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안 알려주면요. 나 좋은 노하우 갖고 있어. 나만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노하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하우를 할 생각이 안 들어.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그 짓만 해. 근데 남들도 이제 결국은 파악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좋은 줄 알아. 근데 공개를 해버리는 순간 갑자기 허탈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새로운 노하우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빡 들어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갑니다.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낌없이 줘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헌 기술로 만들어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저는 술과 골프로 영업을 하지 않고 14년 전부터 블로그 영업을 했어요. 블로그를 그때 다들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올렸어요. 제가 사건 처리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간단하게 주말에 한두 장씩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올렸더니 저의 가장 주요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변호사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가 쓴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다른 변호사들한테 유포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했어요. 왜냐? 그렇게 유포해야만 의뢰인들이 보고 의뢰인들도 보고 여기가 진짜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들도 보고 막 퍼나르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15년 차인데 7년차 변호사를 가끔 만나면 변호사님 블로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부작용에 불과하고 그걸 퍼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고 저는 제 노하우를 뺏겼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순환이 되는 거죠. 빠지지 않으면 고입니다. 모두 퍼주어야 또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개인생활 관련, 건강 관련, 주기적인 휴식 및 휴가로 컨디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휴가 내지 여행은 필수. 여행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일하세요. 그러면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효율이 높아져요. 제가 연수원 때 87kg 막 이렇게 나갔는데 나와서 한 2년 만에 79kg 이렇게 빠졌어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는 거는요. 운동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내는 능력이에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짜내는 능력. 시간에 2시간을 짜내고 이따 운동을 하려면요. 어떻게든 2시간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업무 시간에 일과가 효율적이 됩니다. 쓸데없는 잡스러운 짓을 안 하게 돼요. 다 빼게 돼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다 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더욱더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신입 변호사 취업과 개업에 관하여 법무법인 해우의 김병진 변호사의 말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취업의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는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취업하고 하는데 나만 안 됐어. 괜찮아요. 쓸만한 데에 되세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지 마시고 사무장품 같은 데 들어가서 고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상한 데 코에 엮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경력이 너덜너덜해져요. 자꾸 따라다니거든요.
너 어디서 뭐 했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또 분야가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 사느냐. 전문 분야를 찾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전문 분야 다 필요 없다고 보지만 저는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분야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질문을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막 지금 하셔도 돼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모른다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개업을 하셔도 돼요. 예. 지금도 다 로스쿨 출신들도 뭐 천몇 명씩 나오고 하는데 다들 다 살더라고요. 물론 옛날보다는 분명히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 부동산 분야가 가장 전문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14년 전부터 2년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가 2년차 때 재개발조합의 자문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조합장님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문 변호사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문은 무슨 전문이야. 전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불과했죠, 뭐. 그때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옆에서 맞다고. 김양훈 변호사, 전문 변호사 맞다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줘서 됐는데 약간 사기를 쳐야 돼요. 모든 영업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좀 사기 근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검찰에 끌려갈 그런 정도 사기 말고 약간의 뻥.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오빠 안 믿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끌려가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전문가 아닌데 전문가로 뻥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건 맡아서 하다 보면 전문가 됩니다. 사건을 해야 전문가가 되지. 전문가가 된 다음에 사건을 맡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뒤집어야죠. 어떻게든 사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일단 공을 빵 차놓고 내가 따라갈 만큼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을 차놓고 일단 죽을 힘을 해서 달리는 거죠. 제 친구도 전문가 전혀 아닌데 전문가랍시고 뻥을 쳐서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가 한 1년만 지나면 전문가 되거든요. 바보가 아니니까 1년 동안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다 찾아보고. 그렇게 되니까 뻥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첫 사건을 해야 돼요. 그 첫 경험이 정말 어렵잖아요. 모든 첫 경험은 참 우왕좌왕 제정신에 이렇게 됩니까? 모든 첫 경험이? 그냥 하다 보니까 막 거의 미친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냥 하세요. 누가 일을 맡기면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개업의 결단. 이분은 한 2년차, 3년차이신가? 되는데 개업의 결단을 한 달 전에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재벌 변호사 47기. 이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분입니다. 출정할 때는 1분 스피치를 준비해서 간다. 판사가 1분은 경청해준다. 압축적인 진술로 묻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입 변호사 뽑아놨는데 비리비리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막 짜증나서 막 화가 나고 막 대표한테 깨지고 의뢰인한테 깨지고 그래요. 이것도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유능하게 잘할까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정에서는요, 절대 판사를 존경하지 마세요. 근데 겉으로는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속으로는 절대로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변호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속에. 그래야 유능한 변호사가 됩니다. 여기 연수원의 변호사님들은, 연수원의 교수님들은 굉장히 탑 클래스잖아요. 그 판검사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라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요 법정에나 검찰에 가면 이런 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이 드는 그런 판검사 많아요. 막 언니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임관이 됐나? 이런 것도 모르고 이성결정의 기속력도 모르나?
이송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몰라? 뭐 별 황당한 걸 가지고 트집자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판검사분들이 연수원 교수님 같으리라는 생각은 깨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들 많아요. 예,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교수님 이렇게 했죠. 근데 법정에 가면 판사님 하지만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시험 때 오르고 평가하는 사람은요, 방청석에 있는 의뢰인들이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방청석에 있는 의뢰인들이 저 변호사 말 제대로 하나 보자. 내가 한 말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판사한테 혼나기만 하고 예. 다음 기회에 준비선을 빨리 내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와봐요. 여러분들의 대표 선수가 그렇게 법정에서 판사한테 야단 맞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나죠? 좀 바보 아니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등신같이. 실제로 그래요. 막 가면서. 판사하고 당당하게 말싸움을 하고 빠바박 하는 사람들은요. 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판사한테 이렇게 해서 잘못 보여서 괘씸죄가 돼서 판결에 악영향이 미칠까? 이거 걱정하죠? 판사하고 맞짱 뜨고 대화하고 해서 오는 괘씸죄로 인한 불이익보다 그 강경하게 주장함으로써 나중에 판사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이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보는 성원의 이익이 더 커요. 그리고 의뢰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괘씸죄의 불이익보다 그 이익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리고 그 괘씸죄는요. 변론 종결 시에 죄송합니다 판사님. 그동안 저희 의혹이 너무 앞서서 제가 좀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판사님들도요. 판결문 쓰다 보면 저 원고 대리인이 그렇게 법정에서 난리치고 이 친구 맞아. 이게 몇 기야 이 자식이 막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말이 좀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쟁쟁하게 했던 말들이 뇌리에 남잖아요.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남나요? 막 여러분들이 해코지했던 사람들 머리에 남잖아요. 그 자식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자식 그냥 확 이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했던 말들이 막 뇌리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리는 있는데 뭐 말은 되네. 판례 찾아보니까 좀 그 말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그래도 좀 싸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 막판 예전은 깍듯하더라. 이런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그 로스쿨 나온 1년차 변호사한테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법정에 가서 절대로 판사한테 말은 정중하게 하되 내심은 오만하게 계속 질러라. 계속 끝까지 말대답을 해라. 아니 어디서 말대답을 끝까지 말대답을 하라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과연 승전보를 날리고 오더라고요. 토지 수용이라든지 어떤 대한민국에서 남의 땅을 강제로 뺏기 위해서는 땅을 강제로 뺏기 위해서는 항상 사전에 협의 절차가 필요해요. 협의를 하거나 최고를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단독 판사분이 변호사님 이거 매도 청구하려면 최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최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법조문 있어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막 따지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요 당황스럽거든요. 보통 변호사들은 판사는 나보다 아마 공부를 또 좀 더 잘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저 판사님 말이 맞을 거야 라면서 순간 자기 지식을 의심하면서 그런가 하고 있어요. 근데 판사님 어디 도시비 중앙정비법과 그 준용한 집합건물법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이밀었대요. 그랬더니 판사가 좀 깨갱하더랍니다. 특히나 단독 판사분들. 단독 판사는 독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단독 판사는 법조인이 한 10년차 되니까 좀 안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큼 내가 해봤어 하는데 사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그 분야만 열심히 한 3년 동안 한 변호사보다 단독 판사 10년차가 몰라요. 왜냐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독 판사님들 주의하세요. 대책이 없어요. 단독 판사님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오류를 시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 단독 판사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오류를 알게 되죠. 합의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누군가 옆에 배석이 부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있는데 단독 사건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사님들 검사님들 많아요. 정말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물론 그런 진상 판사, 진상 검사님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5% 정도 되겠죠. 하지만 5%, 10%는 엄청나게 큰 비율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에 사건을 몇 개 처리할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 처리해요. 변호사 한 명이 홀딩하고 있으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가 한 50건 정도 됩니다. 50건 정도가 있으면 뭐 50건이 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럼 1년에 하면 한 150건, 200건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의 이제 월급이 나오는 수준인데 1년에 200건 처리한다고 보세요. 10% 진상 판사 만나면 20건이에요. 5%면 10건이에요. 10건이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이게 작은 확률인가요? 그 한 달에 한 번이 뒤통수 맞으니까 막 스트레스 이빨에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지. 그런 데서 바보같이 지면 그건 무능한 변호사예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는 부장판사님, 검사님의 지도를 받지만 밖에 나가면요. 법조 3류는 서로 대립투쟁 관계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정중하게 판사, 검사의 뇌구조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예요, 진짜. 검사님, 판사님의 선입관을 뜯어 고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고요? 그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검사님 그거하고 이 사안하고 틀리죠. 그 대법원 판례는 구법이고 우리는 신법이고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잘 뭔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수 알려드릴게요. 이 바닥은 제가 좀 더 해봤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정중하게 가르쳐드려야 돼요. 한 수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런 오만함이 이 내면에 있어야 그게 정중하게 은근히 묵직하게 흘러나와야지 그래야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고치는데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법정에서는 판사의 재판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리드를 해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리드를. 판사님이 발언의 기회를 줄까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발언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릴 게 있는데요. 자기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끔 판사가 잠깐만요. 기다려서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좀 이따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들어줘요.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들어오는 재판장들 계세요. 오늘 재판 어떻게 할까라는 개념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 딱 각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짧게라도 언급해야 됩니다.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판사 탓이고 받아들여지면 내 덕분이에요. 시도하지 않은 그런 것은 최고의 죄악입니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뇌구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연수원에서는 주로 판검사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변호사 교육이 잘 안 되죠. 변호사는요. 들이대야 돼요. 판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나는 주장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어. 의뢰인한테 됐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판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주장을 안 하면은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으면 됐을지 모르는데 왜 안 했어? 내 탓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했어요. 전부 승소를 한 것은 항소에도 항소의 이익이 없죠. 그래서 각하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에서는 전부 승소했는데 이유에서 패소가 있어요. 이유에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항소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저의 밑에 있는 변호사가 그걸 주문에서 전부 승소했으니까 보나마나 이거는 항소장 각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소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적을 못하고 그냥 통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왜 항소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대표님 이거 주문에서 전부 승소했는데 항소하면 각하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각하를 당해야지. 각하를 당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하당할 일을 시험지에 쓰면은 감점이죠? 근데 변호사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각하를 당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뢰인한테 보여주지. 자,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돼요. 근데 안 해버리면요. 의뢰인이, 우리 패소잖아요. 판결문 이 내용에 보면 패소인데, 이거 왜 항소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일반인들은 판결문 이유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또 분쟁이 또 생겨요.
근데 각하를 당해버리면 이거 분쟁이 종식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왜 각하 당했냐? 변호사가 각하까지 당해 바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나아요. 각하를 당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항소의 여지가 또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떤 판사분은 이걸 딱 보더니 이거 그래도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각하를 당해야 됩니다. 기각을 당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정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법연수원 교육은요, 총 한 방으로 정확히 관역을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변호사는요, 10만 발을 갈겨버리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정답 주변을 그냥 갈겨. 아무거나 한 방 맞아. 이렇게 정말이에요. 이 완전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갈기면 돼. 하나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판사분들이 그러죠. 아니, 원고 대리님, 뭐 이렇게 주장이 많아. 청구원이 10개죠. 한 3개로 정리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철회하시죠, 나머지. 철회 안 해. 철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철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철회는 거기에 빵꾸가, 그게 진짜 중요한 승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판사분들도 변론 종결할 때 완벽하게 감잡고 하지 않아요. 결심합니다 하고 이제 보따리 싸서 이거 가만히 있어. 다음 일주일 뒤에 선고지. 그때서 제대로 보잖아요. 근데 철회한 거에 그게 알맹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철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철회하면 사실관계 주장을 항소심에서 철회해버리면 상고심에서 더 이상 주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회하시죠 그러면요. 정말 쓸데없는 건 처리하시지만 알뜰딸한데 이런 거 처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혹시 항소심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철회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너무나 강력하게 원고가 피고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냥 짤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하는 게 판사의 의무 아니에요? 철회시키는 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고 절대 철회하지 마세요. 명백한 것만 처리하세요. 철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형사사건도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서 온화한 분위기가 돼서 이제 거의 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뭐 이렇게 나올 분위기야. 그래서 사실오인, 법령 적용 뭐 다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다투는 걸 했어. 그랬더니 뭐 좀 형이 세게 나왔어. 상고가 됩니까? 상고가 안 돼요. 양형부당만 다퉜지. 양형부당만은 상고가 안 되거든요. 법령 오인을 가지고 상고를 해야지. 근데 다 철회해버렸잖아요. 판사가 철회를 시켰으면 형을 낮게 해주거나 했어야지. 철회시켜놓고 유죄 때려버려. 그런 분들 많아요. 철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대충 갈겨버려야 됩니다. 막연한 희끄무리한 걸로 때려야 돼요. 감성과 본능으로 때려야지 정답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출정 시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변론 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변호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사. 그리고요, 판사님들도 가끔 세뇌당합니다. 변호사가 하도 악을 쓰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판검사의 마인드를 정중하게 내구조를 뜯어고쳐주는 사람이 변호사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련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를 1심에서 하면 2심에서는 제 감정을 잘 안 받아줘요. 고등법원에 가면 1심 감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2심에서 제 감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고법 부장판사님들 막 법조 경력 25년, 30년 된 분들이 아니 변호사님, 아니 1심 감정이 위법하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뭐 그냥 무작정 감정합니까? 뭐 원고 대리 편할 대로 마음에 들 때까지 감정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안 하겠대. 1심 감정이 뭐가 잘못된지를 나한테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정에 대해서는 판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법조인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다시 해주세요. 왜냐? 재판도 1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괜히 2심 가잖아요. 괜히 2심 가고 괜히 3심 가잖아요. 법리가 잘못됐다는 걸 명백히 납득을 해야만이 항소 허가가 되나요? 상고 허가가 되나요? 그냥 하면 그냥 재판해야 되잖아요. 판사도 1심부터 3심까지 열 몇 명이 재판하는데 감정은 왜 딱 한 번 하나요? 그리고 딴 데도 하거든요. 악을 써요. 그랬더니 참 저희는 감정 안 합니다. 제 감정 안 합니다. 1심 감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적합니까? 예. 악을 썼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저희 재판부에서 보기에 뭐 1심 감정에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도 해서 재감정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뇌구조를 뜯어고치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하면서 터득했는데 지랄을 하는 겁니다. 지랄 신공을 저희 변호사 수다 카톡방에서 항상 결국은 기승전 지랄이요 막 해가지고 왜냐 악을 쓰면은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아 자식이 뭐 재감정? 하기야 요새는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잘 안 오르고 좀 원고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밥을 먹다가 요새 말이야 원고대에 누가 와가지고 막 재감정해달라고 악을 쓰고 뭐 어디 재판부에서 했다던데 재감정 하나 요새 그러면 누군가 또 판사님들이 아 그거 요새 뭐 재감정 하기도 해요. 아 그래?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이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파로서 지랄을 해야 되는데 지랄의 부작용은 뭡니까? 내 이미지가 좀 나빠진다는 거죠. 혹시나 이 사건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찍을까 괘씸죄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해야 돼요. 어디 싸움터에 나간 사람이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안 입고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한다? 심보가 불량한 거죠. 그리고 밀림에 가서 사냥을 하는데 뭐 독침 누가 벌레한테 한 번도 안 물리고 나뭇가지 한 번도 안 긁히고 사냥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데 그 물이 나한테 하나도 안 튀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냥 수영하다 보면 코에 물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귀에도 물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수영하는 겁니다. 뭔가 싸움 이기려면요 나한테 상처가 와요. 내 이미지에 타격이 오고 그걸 나중에 좋은 이미지로 전환시키면 돼요. 정말. 근데 의뢰인들이 볼 때는 야 장렬하게 싸우는구나 진짜. 판사한테 저렇게 대들다니 대단해. 나중에 그렇게 심하게 판사님이 좀 밉보이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맨 막판에 아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 막판에 그동안 저희가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애인도 막판에 더럽게 헤어지면 그 인간은 좀 안 좋잖아요. 끝만 잘하면 돼요. 이게 과감히 욕을 먹어야 돼요, 변호사들은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커야 한다. 힘이 없고 자신감. 의외로 변호사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말 잘하는 게 변호사라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변호사는 말을 잘 해야 한다는 희망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일 뿐이지 현실의 변호사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변호사 1년차 때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 법정의 변호사님들이 나이 지긋한 변호사님들이 굽실굽실하면서 예, 준비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오더라고요. 우물우물우물우물. 참 보기 안 좋아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분들이 이제 법정은 신성한 곳이고 법관은 예우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에 쩔어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변론이야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뒤에서 보기엔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실제 요새는 구두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구두로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1년차 때하고 1년차 때 변호사가 5,000명이었어요. 지금 25,000, 3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5배가 늘었어요. 사건 수는 5배가 늘었을까요? 사건 수는 한 3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판사 검사 숫자 얼마 늘었을까요? 제가 1년차 때 판사가 한 2,000명 되나? 판사 숫자가 한 10%, 20%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판사 1명당 사건 수가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옛날에 판사 한 명이 200건 처리하는 거 요새 400건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 제대로 되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변호사들은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 많아진 변호사들이 엄청난 준비 서면을 써대면서 막 하는데 판사들이 읽어볼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가요. 요새는 왜 이렇게 졸렬한 판결이 나왔지? 아, 사건이 많겠구나. 진짜 많겠다. 뭐 1억 횡령 배임은 깜도 아니야.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를 널렸는데 이게 보이긴 하겠어? 뭐 1억 사기 사건이 검사 눈에 띄겠어요? 살인 사건도 있고 막 마약 사건도 있고 막 난리가 나는데 유사수신행위 1억이 아니야 막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는 유사 그런 거나
관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판검사가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변호사의 몫이고, 그래서 서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구술 변론으로 강력하게 뇌리에 넣어야 되고, 서면에도 막 볼드체 까만 글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수임은 그 얼마나 맹렬하게 사건을 요약 정리하고 구술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의뢰인들은 그걸 봅니다. 지금 11시 15분인데 이 PPT는 좀 이따 다 합니다. 출정에 대한 부담감 해소, 최선을 다하되 어떤 때는 사건에 매몰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사건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너무, 한 집안의 흥망이 내 몸에 다 걸려 있어. 근데 최선을 다하되 이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뢰인과 통화 시 녹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불변기간 놓치지 말라 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없나요? 저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자, 변호사 세계는요, 여러분은 이제 논리의 세계에서 혼돈의 세계, 감성의 세계로 넘어가요. 변호사 세계는요, 영업의 세계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각자 참 뒹구는 재주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특색대로 사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시죠.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변호사의 2년 차에 땄고, 보험 설계사, 변액보험 설계사 자격을 교보생명과 ING에서 다 땄어요.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설계사를 하고 중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중개사로서 신축 조객이라서 소형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008년 리먼브러스 사태를 딱 맞고 그만뒀어요. 아무튼 내가 하면 다 안 돼, 무조건. 내가 시작하면은 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의 손이야, 그냥. 내가 건들면 다 망해. 변호사도 뒤늦게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하려고 설계사들이랑 합숙소에도 들어갔어요. 합숙소에 들어가서 보험 설계를 하려고 진짜 변호사 때려치고. 근데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맞았으면 그냥 했을 텐데. 그리고 중개사도 하려다가 말았고, 학원 강사도 하려고 그랬어요. 학원 강사 사실 했었어요, 제가. 학원 강사에서 나름 뭐 돈도 좀 벌었는데, 변호사 개업하니까 잘 돼서 그냥 개업을 해버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시도하세요.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배운 겁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학교와 다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 써먹으려면 대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화 능력. 자꾸 정리하고 압축 진술해야 됩니다. 야무지고 자신감 있다, 유쾌하다, 쾌활하다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수평사회에서 수직사회로, 상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는 거. 두 군데 면접을 봤는데 A, B가 있어요. 근데 나는 B가 마음에 들어. 근데 A에서 합격했다고 통보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때 솔직하게, 제가 B를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꽝이죠. 그럼 A도 탈락.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A, B를 봤어. 근데 나는 B가 마음에 들어. 근데 A 회사에서 내일 출근하시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수요일 날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딱 감 잡죠. 이 녀석도 딴 데 양다리구나. 당연히 양다리죠. 하지만 그걸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때는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해놓고 다녀야죠. 그러다가 딴 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이런 간단한 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저희 사무장과 제가 15년차 변호사인데 제가 14년째 같이 일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장은 저한테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고 괜찮네 하고
제가 저녁에 술 마시러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냐, 아까 면접 본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이에 다른 데 법무사 사무실에 면접을 봤대요. 근데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일 나오라고 한대. 그런데 자기는 변호사님과 일하고 싶다. 이러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자기를 뽑아주시면 법무사 사무실에 안 가고, 나를 안 뽑아주시면 내일부터 나는 거기 가야 된다. 라고 쇼당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법무사 사무실에다 법무사에서 전화 왔을 때,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래놓고 저한테 전화해서, 나 법무사 사무실 가야 되는데 네가 나를 빨리 뽑아. 이런 얘기죠? 아주 당돌하죠? 당돌해야 돼요. 당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미지 손상?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싸움터에서 이기려면 이미지 손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쇼당을 걸어서 제가 술 먹다가 다시 오라고. 사무실 다시 오라서 다 보고 결정 내리세요. 그럼 일하자, 우리 나랑. 그래서 지금 14년째 같이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사무장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변호사 10명으로 늘어났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작년에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받아갔어요. 이게 쇼당을, 이게 건방져야 돼요. 사회에서는 좀 건방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모범생이 되면 안 돼.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아주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범생의 생활 형태가 있죠. 조금 약간 이상해? 쟤 왜 저러나? 아니, 저 바보 아니야? 이상한. 이러다가 점점점 인터넷에 오르락 내리면서 뒷담화에 엄청난 대상이 되고, 언론에 오르락 내리고, 깜빵이 가는 수준이 있잖아요. 일탈의 수준. 깜빵이 가는 수준이 일탈이 여기 있고, 모범생은 저기가 있어요. 이 중간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있어요. 쟤 뭐야? 쟤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들 듣고. 막 인터넷에 급격히 씹히고, 언론에 나오고, 완전히 업계에서 퇴출되고, 깜빵 가고, 여기가 있죠? 요 직전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인터넷에 오르락내리게 한 직전까지. 여러분들 기수에서, 야, 48기 누구 있잖아, 걔 뭐 한다며? 이런 정도. 그렇다고 해서 깜빵 가나요?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 친구 정말 대단해. 여기 우리는 이 모범생의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깜빵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어요. 이 영토가 광활한 영토예요. 여기가 10%, 모범생 10%, 깜빵 5%, 여기 70몇 프로의 영토가 있는데 이걸 다 놔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군가한테 씹히죠. 그걸 못 참고 씹혀도 돼요. 뭔가를 얻으려면 손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과감히 이걸 화살을 받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저는 14년 전에, 15년 전에 개업을 할 때 바로 명함에다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명함에다 사진 넣고 다니는 거 뭐 보험 설계사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때? 우리가 보험 설계사고 뭐 똑같지. 우리도 영세 자영업자 아니야? 그 명함에다가 사진을 안 넣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왜 안 넣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김 변호사처럼 뭐 후대 멀쩡한 사람이 넣지. 우리는 뭐 안 돼. 외모가 안 돼서 안 돼. 외모가 안 되면 뭐 삐쭉 머리라도 해서 아무튼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있었지. 오케이. 여러분들 어디 모임에 가면요. 요새 어디 사회에 나가서 어디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는 반드시 변호사 2-3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데는. 보험 설계사들이 어디 영업하려고 딱 하는데 딴 설계사 딱 눈에 띄어. 재수없어. 재수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영업하러 왔는데. 근데 여러분도 딱 하면 변호사 2-3명은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름이 이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사진을 넣으세요. 사진 넣는 게 뭐 범죄입니까? 범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많이들. 변호사는 자고로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반듯하게 마크 딱 하고, 양팔 저울 마크하고. 그게 법이 아니에요. 변호사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양복을 입어야 된다? 뭐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런 법 없어요. 저는 종종 안 입고 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는 교수님 말씀은 법이야, 그냥. 물론 지킬만 해, 여기서는.
근데 사회 나가서도 이제 한 3년차, 5년차, 10년차 변호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개업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직원 임금은 얼마 줘야 돼요? 뭐 이게 다 법이라고 생각해. 직원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직원은 이런 일은 직원한테 시키면 안 돼요. 이런 일은 변호사가 해야 돼.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직원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선배 3년, 5년, 10년 차 변호사들이 한 선배들 있죠? 야, 이건 이렇고 이거. 그거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렇구나. 요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2년이면 그냥 구닥다리가 돼버립니다. 원래 개업할 땐 이래야 돼. 누군가를 고용하려면 최소한 내가 3, 4년의 경력을 쌓고 나서 고용을 해야지. 그래, 뭐 가르치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도 돼요. 모든 선배들이 하는 말이 다 규율이고 법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습관이 들어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말에는. 그게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선배들의 말은 단순히 사례일 뿐이에요. 사례. 그렇구나. 참고만 하세요. 무시하세요. 나한테 맞으면 쓰고 아니면 버리세요. 그래서 모범생의 영역에서 저희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돌하게 들이대야 됩니다. 저희 사무장은 면접할 때 면접 보고 쇼당을 걸어서 저한테 들이대서 당신 나 뽑아. 또는 나는 변호사님과 일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애매한 두 명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간절히 일하고 싶다고 막 애원하는 사람과 별로 애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둘의 약간 능력이 비슷해. 아니면 얘가 조금 못해. 못하더라도 얘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사 후 1, 2년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이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성장 가능성을 두고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월급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 사무장 로펌 가면 안 되죠. 2, 3년 여러분 훌쩍 지나갑니다. 장기 계획하에 움직이십시오. 3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신입 변호사의 덕목. 아까 이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여기 기업 10곳 중 9곳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채용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솔직함, 설득력. 이 솔직하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약간의 인간적인 약점도 좀 드러내세요.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게 그 사람이 웃을 때, 내 농담에 웃어줄 때,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좀 깔 때. 그러면 좀 진솔하구나 하면서 갑자기 나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자기 약점. 너무 정말 해악이 되는 큰 약점 말고 적당한 약점.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은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에요. 아무튼 인생은요, 고통 쓰나미예요. 제가 한 15년 차로서 변호사 한 10명을 고용한 소형 로펌의 대표다 보니까 한 7년 차 이런 변호사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카톡으로. 변호사님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고용이 일하다 또 나갔어요. 우리 직원이 또 사고 쳤어요. 법원에 접수하라니까 검찰청에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소리. 항상 고통 쓰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은 고통 쓰나미야. 항상 문제 해결의 과정이야. 계속 장애물 경기입니다. 인생은 계속 장애물 경기이기 때문에 판례나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항상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그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대표한테 아이디어를 내야 돼. 대표님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저렇게 해보시죠.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지. 그건 대표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면 너 뭐하러 있는 사람이야?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상사와의 답변은 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신속히 합니다. 신속히 하셔야 돼요. 모든 상사는 성깔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변호사 회에 가서 성공한 여자 변호사, 소형 로펌의 대표 여자 변호사들을 봤더니 거의 미친년 수준이더래요. 완전히 밑에 변호사를 착취하고 자기 선거에 나가려고 하고 성공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부리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거칠게 다루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부드럽게 좋게 말하면 아랫사람이 듣나요? 기어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사가 한번 돼보세요. 상사가 돼보면 어쭈 이것들이 나 때는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반드시 듭니다. 그리고 잘해주면 잘해줄 것 같죠? 기어올라요.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그래요. 어제는 이거 주더니 왜 안 주세요? 은혜를
배려하면 그걸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그건 진리입니다. 어제까지 해주더니 왜 안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밑에 사람들 통솔하고 리드를 하려면 거칠어져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들이요, 얼마나 얍삽한 존재인데요. 그리고 어린애 같아요. 항상 단 것만, 좋은 것만 달라고 하고. 자기는 700만 원 받아야 될 사건 300만 원에 하자고 해놓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하고 당신 최선을 안 다했잖아.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 700만 원 내. 그게 최선이지, 당신의. 서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의뢰인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친 세파에서 살아남으려면 참 좀 더티해져야 되는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모든 사장은 성깔이 더럽습니다. 그 성질 급한 사장한테 바로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야 됩니다. 선호하는 회사 형태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죠. 대형 로펌인지 개인사무소인지 사내 변호사인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났는데, 면접 볼 때 자기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면접을 보는 제 조카한테 얘기를 했는데, 면접 볼 때는 면접 보고 나면 면접관들이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지? 가만히 있을 때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디 뭐 했던 저 친구, 이런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제 변호사 중에서도 호주에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호주에서 무슨 뭐 캐러반을 타고 뭐 운전을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접이 끝나고서도 그 호주 여행 갔다 왔다는 그 친구 이렇게 강력하게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이 끝나서도 나를 생각하게 하게끔 강렬한 메시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소개서에도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제가 이번에 로스쿨 졸업하고 평생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직장인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호주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상당히 재밌었다는 걸 쭉 쓰면은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면접관이. 그래서 이제 호주 갔다 왔다는 그 친구, 또 면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딱 남아요. 호주 갔다 온 그 친구.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선호하는 전문 분야를 염두에 두어라. 제가 다 어느 전문 분야를 다 봤더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건이 많고 아직도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권하면 저의 경쟁자를 양성하는 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정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됐기 때문에 큰 경쟁을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잡다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변호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피고 대리는 항상 원고 대리한테 밥을 사야 된다. 그 원고 변호사가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법리를 구성해가지고 소장을 썼겠어요.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썼으면은 그게 원고 대리인의 소장이 말이 안 되면은 피고는 그걸 반박하고 악을 쓰지 말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그 원고 때문에 피고가 사건을 수임한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됐잖아요. 원고가 사건을 창조해낸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창조해냈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고 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했으면 고맙다고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먼저 원고 대리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제가 그래서 법무법인 광장하고 김현장을 요새 정말 많이 벌어먹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광장이 재건축 재개발 많이 했는데 요즘 김현장도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워낙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패소하면 그 조합 사업이 망해버려요. 그냥 뭐 5,000세대 이런 그 재건축 사업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현장까지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장에 아예 팀이 생겨서 매번 저희하고 붙어요. 저희는 항상 원고, 그쪽은 항상 이제 피고 이렇게 되죠. 그쪽은 저희들한테 밥을 사야 돼요. 김현장 팀을 만들어줬잖아요. 사건 수임료도 꽤나 될 텐데. 모든 피고 변호사는 원고들한테 항상 꾹꾹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논리가 말이 안 될수록 고마운 거죠. 왜냐?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피고가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자꾸 원고대로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법정에서 막 기가 찬다고, 제가 발언할 때마다 막 장탄식을 하면서 막 무시하는 광장 변호사 오라고. 저랑 잘 아는데 또 하도 사건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나 때문에 이번에 한 2억 버셨죠? 금년에 한 저 때문에 매출 5억 올랐죠?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초임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개발해서 소장을 넣으면 법조 산업에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사건들에서 소송을 넣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가 파악했던 변호사로서 생활 이런 좋은 노하우를 변호사 카톡방에 다 뿌려요. 왜냐하면 좋은 노하우를 이렇게 뿌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점차 이런 문화가 자꾸 확산이 되어야 제가 편하죠. 의뢰인 다루는 법, 의뢰인한테 뭐뭐뭐 하는 법을 자꾸 뿌려요. 그러면 상담료도요. 제가 15년 전에 상담료를 달라고 하면 되게 무슨 상담료가 있어 막 이랬는데 요즘은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건설 부동산 분야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막 해서 넣으세요. 제가 피고로서 이제 받을 테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겁니다, 원래. 부동산 분야 괜찮습니다. 이력서 쓰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방에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딱 보면 신경 썼구나. 병역관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색깔도 시력 몇 이런 거 다 지우세요, 그런 거 이력서. 그리고 사진도 이대 앞에 그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고 그러시는데 아나운서 같은 그 사진 있잖아요. 스튜어디스 뽑을 때 하는 이렇게 뒤로 묶고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전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아나운서 사진관에 갔구나. 스튜어디스 사진관에 가서 해갔구나.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나 스튜어디스 아나운서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좀 너무 그러면 그리고 성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뽀샵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나중에 면접 봤을 때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웬만큼 이거 좀 카카오톡도 좀 멋진 사진으로 좀 해두셔야 그거 다 봅니다. 사진 최대한 직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다 보이잖아요.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직직으로 정말 좀 그런 거 보면은 얘는 안 되겠다. 도대체 면접 볼 기회가 없다. 이틀 만에 지워서 70장 쇄도. 그러니까 청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탁. 아는 사람을 통해 최소한 면접은 보게 해달라고. 이거 괜찮아요. 근데 왜 지지를 못 났으면 청탁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면접 보게 하는 것은 뭐 보는 거야 괜찮으니까 뭐 그래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저희 선배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김 선수 잘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아는 분인데 면접만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청탁도 괜찮아요. 네. 소형펌은 인맥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아무튼 가진 인맥을 타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영업을 할 때도 제가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것도 그냥 신락 같은 인맥 어떻게든 타고 넘어가지고 살려서 그냥 어느 때 동아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영업을 하려면 그리고 면접을 보려면 보험 영업과 같습니다. 대수의 법칙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굉장히 많은데 이 PPT 이게 장수 한 100장 되는데 일단 들이대세요. 들이댔다가 실패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들이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이댔다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알게 됩니다. 실무수습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저희 사무실에 갑자기 급작스런 일이 생겨서 제가 알바를 뽑았어요. 알바 변호사. 근데 그 변호사는요. 요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로스쿨 나오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려고 취업 못해서 안달했는데 요새 로스쿨 변호사들은요. 일부러 대한변협 연수를 하고 취직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10월달, 11월달에 돼서야 취업전선에 나섭니다. 왜냐? 선배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너 바로 취업하면 평생 못 쉰다. 지금이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대한변이 면수하면서 해외여행 다녀오고 충분히 놀아라. 그런 다음에 취업해라. 근데 사법연수원은 그래도 2년차 때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이죠. 근데 로스쿨 출신들이 숨통이 안 트이기 때문에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10월 말에 그걸 끝내고 11월 달부터 천천히 취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알바로 한 달 반만 일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오겠대요. 아니 그러면 당신의 취업이 늦어질 텐데 우리는 당신을 계속 고용할 여력이 없다. 벌써 10명인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우리가 뽑거나 아니면 못 뽑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 수다방, 변수다방이라는 카톡방에 어떻게 하면 추천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들이대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회의 문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적극 추천할 생각이에요, 누군가한테. 항상. 제가 아예 나서서 이렇게 그분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건이 많아지면 제가 고용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이대고 실무 연습 이런 것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49기는 실무 연습 때 열심히 하세요. 되게 보면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수습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정만 걸어놓고 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걸 원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지 참 와서 배워가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면 내가 소개라도 시켜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는 관역을 향해 10만 발의 총탄을 낭비하면서 갈기는 따발총을 쏘는 사람이지 정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제가 저희 사무장하고 14년째 일하는데 저희 사무장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는 정식으로 제대로 된 법률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해요. 변호사님 이건 당연히 A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C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거 말이 되네? 근데 그게 민법, 형법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관적으로 말이 돼.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거를 합당하게 하는 그 논거를 한번 찾아볼까? 무슨 조항을 찾아야지? 조항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셔야 돼요. 근데 신입 변호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판례는 이런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판례와 법령에서 그냥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대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대표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 맨날 대표가 결정해? 그런 거 좀 대신 생각하라고 지금 뽑아놨더니 맨날 나더러 결정하래. 정설이 없으면 항상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수님들한테 핀잔 들은 기억만 하거나 시험에서 틀린 기억만 하지 마시고 틀릴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면접의 기회는 느닷없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제가 딱 필요해서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자기 지금 저기 충청도 어디 뭐 천안이래. 지금 오늘 가기 힘들대. 근데 내일 언제 저 같으면 그냥 택시 타고 오겠어요. 정말 오고 싶다면.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 내일 모레는 또 시간이 안 맞아. 택시비 10만 원이면 돼요. 그걸 안 써요? 제가 저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제 뭐 블로그나 한번 보시면 제가 온갖 걸 많이 써놨는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돈을 좀 쓰세요. 돈을 한 푼 두 푼 아끼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택시 내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런 때는 필요하면. 아니면 말고. 그 정도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연수원 특강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좀 봐달라고 이메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보다가 한 4개, 5개 되니까 좀 제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자문료 20만 원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연락 2잘. 근데 어떤 분은 연락이 왔어요. 20만 원을 내겠대. 그러면 오라고 그랬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뒤에 행적을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20만 원도 안 내는 연락 2잘은 그것도 한번 뒤져봤죠. 그랬더니 아주 쫌생이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돈을 좀 쓰세요. 이게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투자만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제 동료 변호사가 저한테 선배님 재건축 재개발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재건축 사건 하나 땄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 오셔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내가 왜 그걸 강의를 해? 내가 3년 걸려서 딴 건데 알았는데 그럼 나한테 자문료를 내. 그랬더니 술을 산대. 너는 자문료를 술로 받니? 제가 그랬어요. 공동 수임을 하자 차라리. 그랬더니 또 연락 2절. 요새 어떻게 사나 봤더니 찌질하게 살아요. 좀 돈을 쓰세요. 그것도 안 쓰고 20만 원도 안 쓰고 말이야. 20만 원을 쓰면 그만큼 뽑아냅니다.
택시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그런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용 변호사도 막 뽑아버리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좀 이따 힘들면 고용 뽑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첫 제목, 아주 인상적으로 딱 보고 싶게 써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자하시고, 아버님은 엄격하고, 부모님은, 어머니는 인자하다. 모든 부모님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 말 절대로, 저는 그거 쓰는 순간 탈락. 이거. 클리셰라고 하죠. 상투적인 말들 다 쓰면 안 됩니다. 재활용하는 거, 뜯어고치는 이런 거 자기소개에서 다 알게 됩니다. 별명을 만드세요. 나는 호주 갔다 온 사람, 나는 모로코 다녀온 사람, 나는 뭐 한 사람 이렇게 딱 별명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건 제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는가, 솔직하다는 인상을 주는가, 막힘없이 얘기하는가. 어떤 분은요,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요, 변호사님,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랬는데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다른, 재밌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솔깃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비밀을 많이 폭로하면 안 좋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빨려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중에 좀 점심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뽑는 거죠. 저녁에 맥주나 한잔 할까, 이 사람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챙겨주고 싶은 괜찮은 후배. 이런 느낌이 돼야지 너무 이렇게 딱딱하면은 뽑기가 부담됩니다. 중얼중얼 조절조절 끝까지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막 조심조심 막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재수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어떤 여자분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굴리고 이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밥맛이에요, 완전히 그런 분들은. 그리고 면접관을 우리 아버지 후배, 삼촌 친구, 교수님 이런 사람인 것처럼 해서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좀 약간 당당하게. 대표님 같으면 평소에 많이 봤는데, 많이 얘기해봤는데, 이렇군요. 대표님은 이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 점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야지. 나를 너무 어려워하면 그것도 부담돼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제 오늘 강의는 저의 스타일인데, 저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면 웃고, 당황스러운 얘기하면 당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의 농담에 웃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트할 때, 메뉴 선택할 때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오늘 뭐 먹을까? 오빠가 알아서 골라봐. 무슨 영화 볼까? 골라봐. 남자가 그런 것도 못 골라? 남자가 다 골라왔어야지. 예약까지 해왔어야지. 이러면 좀 짜증나거든요.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여자가 아이디어를 내주면 고마워요. 남자들은요, 항상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콤플렉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좋았어야 돼요. 오늘 영화를 굉장히 멋있고 재밌는 걸로 골라서 내가 선택 잘했지, 재밌었지, 이렇게 짠 해주고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런데 그럴 때, 오빠, 오늘은 뭐 봐. 저거 재밌다 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편한데요. 저거 보면 되는구나. 결정이 됐잖아. 저거 만족했어. 재미없으면 네 탓이야.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메뉴를 골라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듯이 시키는 대로만 항상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번 준비서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렇게 쭉 하는데 아이디어를 자꾸 내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 괜찮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꾸 자기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대화의 비율은 약 7대3? 6대4 정도 돼도 돼요. 얌전한 후배가 있고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신선하고 재밌는 얘기를, 형 이거 들어봤어요? 어디서는 이렇대요. 이런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좋아요. 저한테도 가끔 2년차, 3년차 변호사들이 저한테 와서 저희 회사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종종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저한테 얻어만 가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김양훈 변호사님, 저기 언어로 보면요, 좀 요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대요. 네이버에다가 이걸 올리니까 클릭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고, 이거 단가가 얼마나 가는데, 그 단가는, 그거는 광고 효과가 별로 없고요. 이게 좋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 정보가 오잖아요, 저한테도. 그럼 재밌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저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항상 자기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이 보스가 같이 있고 싶죠. 면접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5분. 항상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가져라. 질문거리도 좀 준비하세요. 질문. 뭐 물어볼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거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왔다는 거죠. 지금 11시 50분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거. 앞으로 50개나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휴식. 하고 이제 질문은 yes, 답변은 yes, no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이유부터 설명하고 나중에 답변이 나오는데 영어는 I am not, I didn'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yes, no로 하고 근데 애매한 게요. 잘 모르겠는 경우.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난 다음에 답변은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도달되고 이해돼야 된다. 이거는요. 우물쭈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말하는 경우. 그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교수님 통해서 제 지은 책에 대해서 스캔 자료를 뿌렸는데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부경복 변호사라는 이게 김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라는 이 책에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첫 번째 대화의 첫째는요 결론을 말할 것. 두 번째도 결론을 말할 것. 세 번째도 다시 결론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속 터집니다. 모든 사장들은요 성격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요 잘 안 굴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고 일이 꼬이면 보고시 움츠러드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나쁜 일일수록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하면 단점도 준비해 가세요. 근데 그 단점을 장점이라고 우기셔야 됩니다. 이런 단점은 좋죠. 저는 너무 꼼꼼하게 책을 읽고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느라 업무 처리 속도가 조금 늦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거든요. 빠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장단점을 좀 이렇게 이게 일에 배분해야 되는, 여기는 90의 노력, 여기는 70의 노력, 이렇게 배분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술을 잘 마신다. 이거는 술을 너무 잘 마신다. 이런 건 단점이지만 장점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은 체력이 좋다. 인간관계가 좋다. 분위기를 좋게 한다.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은. 그러니까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단점을 좀 준비하세요. 단점도 장점이라고 우겨야 됩니다. 감정평가사 공부하느라 1년을 휴학한 것이 이제 단점이죠.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늦게 출발했다. 근데 장점이라고 우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벼운 미소를 띠고 이런 사람들이 참 인간적인 그런 다가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보다 더 일해주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투자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받는 월급보다 더 일해주고요. 당신이 월급 많이 주면 내가 일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월급을 안 올려줘? 인간도 아니야. 6개월 뒤에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둬도 나는 능력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 돼 있어요.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이 백만장자가 되는 길이라고 캐나다의 자기개발 강사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개발서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그 도움이 됩니다. 자기개발서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나는 자기개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어라. 매일 읽어라. 성경책처럼 매일 읽어라. 사실 성경책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자기개발서였거든요. 매일 읽으면 됩니다. 정말 됩니다. 제발 그 질문만은 하지 말아줘 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왜 그 회사에서 6개월 일하다 나왔나요? 이런 질문 꼭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개업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개업하는 남자 변호사는 좀 부담스러워요. 보스한테는. 하지만 그럼 개업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냥 저는 여기서 뼈를 물 겁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래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요즘은요. 저희 사무실에 이런 분이 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연수원 44기인가? 근데 갑자기 그만두겠대요. 왜 그만두겠냐고 했더니 퇴직 사유도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아직 어린데 한 번도 못 놀아봤대. 해외 연수를 가겠대. 1년간.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워낙 일을 잘하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싶대요. 다시 받아주기로 했어요.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나갔다 또 들어옵니까? 쟤는 일을 잘하잖아.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만 잘하고 똑똑하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퇴사해도 또 받아주고. 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 만에 다 끝냅시다. 이건 다 읽어보면 되겠네요. 변호사의 일상, 여러분 참 이게 변호사가 정말 피곤한 직업이에요. 이러려면은 여기서 승리하려면 무조건 의뢰인들 경청하지 마시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전문화는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전문화를 이루고 나면 처량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갑이 됐어요. 갑이. 블로그에다 제 글을 써놓고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미 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갑이지만 갑질을 하지 않아요. 오늘 가끔 갑질을 합니다. 막 의뢰인한테 소리도 치고 막 그만두세요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상짓은 안 합니다. 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전문화를 하셔야 돼요. 어느 분야를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제 이름 치고 면접 취업을 치면은 여기서 강의했던 거하고 다른 법률신문사에서 강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 아까 정리를 할게요. 면접 기회가 어렵다.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가고 청탁을 하고 들이대세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세요. 자기를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고 신입 변호사가 되면 받는 것보다 더 일을 하세요. 투자를 하세요. 그건 투자입니다. 나에 대한 투자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나한테 인센티브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 손님을 끌어당기고 하세요. 성공보수를 받아내세요. 성공보수 받는 건 보스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받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표가 상여금을 더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오면 됩니다. 1년 뒤에. 1년 뒤에 나오면 나는 모든 걸 다 배웠잖아요. 나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올려달라고 하면요. 올려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똑똑하면 올려주시고 개업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만약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48기로 나오면 저는 그래도 개업을 했을 것 같아요. 하거나 아니면 일단 외국에 한번 나가서 한 1, 2년 있거나 이랬을 텐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하시면 취업과 면접의 길은 열리고 취업과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자기계발서도 읽으시고 제 유튜브 강의 많이 보세요. 그래서 원고 대리인이 돼서 소송을 넣고 꼭 피고는 저 하라고 저한테 소장을 넣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보면 피고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사건 혹시 오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저한테 맡기시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이거 명강의를 한 20분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예. 네, 오늘 매우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 해주신 김향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